워싱턴 W 호텔 19층 라운지에서 저는 동료 기자들과 평소처럼 각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다루어온 제게 이런 일상적인 브리핑은 마치 아침 커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또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요? 동료 사라가 전해준 소식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난 7월 광범위한 무역 합의에 도달했던 두 나라가 불과 2달 만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한국은 보통 미국과의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편인데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실용주의적인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늘 신중했고 때로는 불리한 조건이라도 큰 틀에서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합의를 이끌어내곤 했죠.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도 마찬가지였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철강 관세 문제에서도 결국은 예외 조치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표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의 손해가 되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 외교적 수사치고는 꽤 직설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이익을 위해 같은 완곡한 표현을 쓰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말이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건 거의 협상 결렬을 시사하는 발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뭔가 바뀐 게 있을까? 사라가 건넨 추가 자료를 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 운영 방식이었고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현지 고용 비율, 기술 이전 조항, 심지어 투자 수익 배분까지 세세하게 관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 같으면 한국이 이런 조건도 받아들였을 텐데. 호기심이 생긴 저는 에디터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출장 가서 직접 취재해보고 싶어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가봐. 하지만 일주일 안에 기사 나와야 해.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는 여전히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뉴스 화면에서 나오는 협상 관련 보도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데 라는 분위기였달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운 좋게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을지로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공무원이었어요. 커피잔을 앞에 두고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기자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협상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투자 기금 운영 방식입니다. 미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시면 그가 조심스럽게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무역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현지 고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맞추고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며 심지어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 재투자로 의무화하라는 조건이었죠. 이건 거의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에 짓고 있는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현대차가 조지아주 사반에 건설 중인 5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하이오에 세우는 배터리 공장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이 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조건대로 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현지에 재투자되어야 해요. 본사로 가져올 수 있는 건 기껏해야 30% 정도죠. 그것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럼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위해 일하는 꼴이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더 문제는 기술 이전 조항기예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 제조 기술, 배터리 관련 특허, 자동차 부품 기술까지 모두 현지 파트너와 공유하라는 거거든요. 그제야 한국이 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튿날 저는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어려웠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팡요에서 만난 한 삼성 반도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조건으로는 미국 진출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고스란히 넘겨주고 수익성까지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고민과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우리가 만든 기술로 미국 기업들이 우리와 경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딜레마죠. 현대차 관계자도 비슷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었던 건 배터리 기술과 모터 제어 시스템 덕분인데 이걸 다 공개하라고 하니 우리 고유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강남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대기업 임원들의 술자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적나라했어요. 정부가 이번엔 제대로 버티고 있어서 다행이야. 맞아. 예전 같으면 벌써 다 내주고 합의했을 텐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굽히고 들어갈 처지가 아니잖아. 반도체든 배터리든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왜 우리가 기술 다 내놓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의도의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해줬어요.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응은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과거 10년간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수익률을 보면 기술을 공유하지 않은 경우가 평균 15% 높았거든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대어 중요한 건 미래 가치예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은 한 번 공유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요. 단기적으로는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자율성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산막 작은 나라의 큰 변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두 명의 대학생이 이번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제대로 맞받아치니까 속이 시원하네. 맞아. 예전 같으면 벌써 굽히고 들어갔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90년대만 해도 미국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고.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이렇게나 지지하고 있다니. 주변 테이블의 직장인들 대화도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제 미국 못지않잖아.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고 현대차도 전기차로 테슬라 바짝 따라잡고 있고. 맞아. BTS부터 시작해서 한국 위상이 정말 달라졌지.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대등하게 협상할 때가 됐어.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서 문화적 자신감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20년 전부터 한국을 지켜봐온 외신 선배 기자 존과 만났습니다. 이태원의 한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이 정말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느껴. 90년대만 해도 IMF 외환 위기 때문에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 어떻게 다른가요? 경제 규모부터 달라졌잖아.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1인당 소득도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어.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이야.
조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상위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조선업은 말할 것도 없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삼성 텍사스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을 정도니까. 그렇다면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야.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밀리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 관계가 된 거지. 하지만 한국이 가진 기술의 희소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 다음 날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연구위원은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급증했어요. 2015년에는 연간 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는 400%나 증가했어요. 그럼 사실상 한국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 효과예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이 35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연구위원은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기술 혁신 지수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까지 올랐어요.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고 있죠. 이런 기술력이 뒷받침되니까 협상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한국의 위상 변화가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광화문 근처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어보고 싶어 거리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앞서가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의 AI 기술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말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30대 직장 여성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데 외국 동료들이 한국의 K뷰티 기술과 의료기기 기술에 대해 정말 높이 평가해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협상에서 계속 양보만 해야 하나요? 20대 대학생의 말도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만 봐도 한국 드라마 없으면 구독자 절반은 떠날걸요. K-팝, K-드라마, K-뷰티. 이제는 문화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왜 경제 협상에서만 쪼그라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보니 한국 사회 전반에 이제는 우리도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국회 근처의 한 정책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 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사태를 더욱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줬어요.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중간 국력 미들 파워 역할이에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처럼 양쪽과 모두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시에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예요. 게다가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이런 독특한 위치 때문에 한국의 선택이 지역 전체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해요.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지역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그럴 만한 경제적, 기술적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이태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독일 출신 IT 전문가 마르쿠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뭐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고 때로는 성급해 보이기도 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빠르긴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하게 빨라요. 이번 미국과의 협상만 봐도 그래요. 예전 같으면 미국이 압박하면 바로 굽혔을 텐데 지금은 충분히 분석하고 계산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 출신 마케터 소피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언젠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째 날,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부산의 한 대형 조선소에서 만난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더욱 생생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LNG선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러시아 가스 대신 카타르나 호주에서 가져온 가스를 우리 배로 유럽에 운반하고 있다고요. 50대 중반의 한 기술자, 김 팀장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술 베끼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요. 작년에 노르웨이 조선소에서 견학단이 왔었거든요. 우리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려고 말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30대 엔지니어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학생들이 유럽이나 일본으로 기술 연수를 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온다고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한국의 변화가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까지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산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를 기다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역대합실에서 이번 한미 협상 뉴스가 나오자 주변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 이익을 지키려고 하니까. 맞아요. 예전 같으면 미국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했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졌네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변화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 지표나 통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회 전체의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변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온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의 성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한국을 떠나는 인천공항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왜 미국과 갈등을 빚나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했던 취재가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와 대등하게 협상하게 되었나라는 훨씬 더 큰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교착은 사실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30년 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네,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을 상대로 우리 기업의 손해가 되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정부 차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홍대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부터 부산 조선소의 기술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까지 올랐고 1인당 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상위 10개 기업 중 3개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조선업은 말할 것도 없고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 문화를 바꿔놓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력이 35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이 나라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워싱턴 W 호텔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취재하면서 깨달은 건 이게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사라가 물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너머로 본 한국의 진짜 힘은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굽힐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과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나라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해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현장을 목격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작은 나라가 자신이 이미 큰 나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말이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20년 전부터 한국을 지켜봐온 외신 선배 기자 존과 만났습니다. 이태원의 한 펜션에서 맥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이 정말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느껴 90년대만 해도 IMF 외환 위기 때문에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 어떻게 다른가요? 경제 규모부터 달라졌잖아.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섰어.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이야. 존은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SK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상위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조선업은 말할 것도 없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모두 미국 경제에 꼭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야.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밀리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 관계가 된 거지. 다음 날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은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급증했어요. 2015년에는 연간 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는 400%나 증가했어요. 그럼 사실상 한국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 효과예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이 35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연구원은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기술 혁신 지수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까지 올랐어요.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한국의 위상 변화가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광화문 근처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어보고 싶어 거리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앞서가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말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30대 직장 여성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인데 외국 동료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정말 높이 평가해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협상에서 계속 양보만 해야 하나요?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보니 한국 사회 전반에 이제는 우리도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국회 근처에 한 정책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사태를 더욱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줬어요. 한미 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중간 국력, 미들 파워 역할이에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처럼 양쪽과 모두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거든요. 그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시에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예요. 이런 독특한 위치 때문에 한국의 선택이 지역 전체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해요.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지역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이태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독일 출신 IT 전문가 마르쿠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뭐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고 때로는 성급해 보이기도 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빠르긴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하게 빨라요. 이번 미국과의 협상만 봐도 그래요. 예전 같으면 미국이 압박하면 바로 굽혔을 텐데 지금은
충분히 분석하고 계산한 다음에 대응하고 있잖아요. 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 출신 마케터 소피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째 날,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부산의 한 대형 조선소에서 만난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더욱 생생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LNG선이 지금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러시아 가스 대신 우리나라 배로 운반한 가스를 쓰고 있다고요. 한 중년 기술자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술 베끼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요. 작년에 노르웨이에서 견학단이 왔었거든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한국의 변화가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 지표나 통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회 전체의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에필로그, 협상 너머의 진짜 이야기. 한국을 떠나는 인천공항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왜 미국과 갈등을 빚나? 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했던 취재가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와 대등하게 협상하게 되었나라는 훨씬 더 큰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교착은 사실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30년 전 외환 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며 굽실거려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을 상대로 우리 기업의 손해가 되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정부 차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부터 부산의 조선소 기술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까지 올랐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K-팝, 드라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성과들이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이 나라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14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너머로 본 한국의 진짜 힘은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굽힐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과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뤄낸 것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